자, 안녕하십니까. 강양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핵심 정리, 우리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 핵심 정리를 통해서 민법을 내용을 확 줄여서 시험 부담을 없애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가 도해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좋죠. 공부하시기가 좋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단시간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 내용을 줄여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얇은 책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지금 객관식 문제집도 이미 출간을 해놨는데 필요하시면 객관식 문제집도 함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래서 강의는 다음에 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 우리 OX로 한번 이렇게 쭉 체크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OX 핵심 체크도 곧 출간될 수 있도록 해가 바뀌기 전에 출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O지문과 X지문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 표현인데 이렇게 O지문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지문으로 X지문으로 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아예 책 속에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챕터별로 결국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내지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PDF로 한번 정리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총칙인데 민법 총칙 편에 제1장 소론이 있죠. 제1장 소론 우리 책으로는 3페이지인데 거기 내용이 세 가지예요. 민법의 법원,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중에서는 민법의 법원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파트죠. 민법의 법원 요게 나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런데 그럼 몰라도 되느냐? 몰라도 될 거면 책에다 안 썼죠. 근데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과락만 넘기면 된다 이런 분들 같으면 민법의 법원 요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인데 먼저 이 법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014년도에 관습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론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 법원에 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근데 25문제 시절에는 이걸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제 또 전혀 안 물어보면 시험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물어봐서 공부하게끔 해둔 거죠. 그런데 이제 40문제 내년부터는 40문제가 되게 되면 이걸 출제를 다 해야지 또 40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문제 시절에는 좀 더 출제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시험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 법원에 관한 일반론적인 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면 관습법 요게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법원, 관습법, 법원과 그중에 또 관습법 요것들을 잘 봐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2003년도에 우리
공인노무사 문제가 처음 공개되던 때가 2003년도인데 그 2003년도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서 적용 범위를 문제로 낸 적이 있죠. 근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또 사시문제 시절에는 뭐 낼 수도 이 지문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3페이지 제1장 서론인데요. 3페이지 서론. 민법의 법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보면 민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제1조 법원이 있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일단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랬는데 요걸 법관조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법관조 네 이렇게 됩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풀이해 둔 것이 민법 우리 로마자 1번의 서술 파트예요. 민법의 법원 그랬는데 이게 이런 거죠. 한마디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민사 요걸 사법관계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랬을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잘 진행이 되면 법원에 갈 일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진짜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에 갈 일이 없는데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게 될 건데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뭔지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법을 어디서 찾지? 하는 게 법원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민법의 존재 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이렇게 되는데 이 법의 셈이 어디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1조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법관조다. 법률 관습법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 판례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세무는 X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법관조가 있고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삼권 분립주의를 공부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데 입법은 입법부, 국회가 사법은 사법부, 법원이 그리고 행정은 집행은 집행부, 행정부가 맡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이 삼권 분립주의인 거죠. 근데 우리 사법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판례잖아요. 그래서 사법이란 말 자체는 법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데 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인 거죠.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판례인 것이지 법 자체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법원으로서 영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조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봤더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관습법 조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법률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되죠. 이걸 성문법주의 내지는 재정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 법률을 그러면 우리 원래 헌법상 의미의 법률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것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뭐 명령 규칙, 자치법규 이런 것들은 법률이 아니죠. 그런데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문법을 다 말한다. 그래서 법률에 포함된다. 제185조와 구별 이렇게 해놨는데 제185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분야지만
물권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185조에서 법률은 우리 헌법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명령 규칙 이런 것으로 물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뭐에 의해서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명령 규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1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장으로 돼 있지 않는 것으로 관습법 조리가 있는데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주의, 불문법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문법에서도 관습법이 먼저, 관습법이 없을 때 조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립요건,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 관행과 법적 확신설,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밑에 가시면 다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문민법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런 거죠. 법률 그리고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뭐 조례, 규칙, 지방의회가 만든 게 조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런 건데 이걸 뭐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행정쟁송 공부하시고 나면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된다. 근데 법률도 민법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법전 이외의 법률 중에서도 민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법률이 된다. 민법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책에 나와 있는 법률들은 다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실질적 민법인 거예요. 민법 책에 나와 있는 법률들은 사실 이제 공법의 분류상 공법에 속할지라도 이게 민법 책에 나올 때는 민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성문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불문민법으로서 먼저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은 이게 법률은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법률인데 관습법은 뭘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관행이 일반 사람들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법이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물권법 분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인정이 되죠. 또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남의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묘가 남의 땅에 있을지라도 그걸 쭉 오래 갖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남의 땅에 그 분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성묘도 다니고 그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관행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인정해 줘야 돼. 나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관습법으로 성립한다.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외워둡니다. 관확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관습법이 시대 조류에 맞지 않으면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되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돼야만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데 종중 구성원을 이게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부르죠. 종원.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성년의 남녀 모두 이 모두를 종원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어쨌거나 21세기 들어와서 20세기까지는 종중의 구성원 그러면 이제 우리 종중은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를 이 시발점으로 해서 그 후손들의 집단이 종중이 되고 그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할 건데 그동안에 이제 남자 위주로만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그 남존여비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었던 건데 이게 말이나 돼. 그래서 이제 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물론 거기에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딸들도 그 할아버지 후손 맞잖아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 그렇게 남자만 인정했던 것은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거야.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그래서 관습법으로 승인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성년 남녀 모두 종혼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해. 이렇게 한 것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과 관련해서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할 때 그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려요.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보는 사항이라는 거. 직권 조사사항이다.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근데 법원이 모를 경우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성이 있죠. 법원이 모를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의 효력, 그래서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그랬는데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정을 해준 칙 제13조가 관습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 뭐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존의 관습법과 좀 달랐던 거죠. 관습법과 달랐는데 그때 관습법이 먼저일 거냐 이 명령, 그 대통령령이 먼저일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이 대통령령이 먼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법조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법조문 자체에서 이미 보충적 효력설을 얘기한 거잖아요. 보충적 효력설에 따라서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 근데 그 법률로 대통령령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령이 먼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와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남성들만 종혼으로 봤었는데 말도 안 돼. 성년 이상의 남자만을 종혼으로 보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습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관습법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종혼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관습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조리로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소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성년은 돼야 돼요.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성별의 구별 없이 그러니까 남녀 모두 이 종혼으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랬는데 이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법이 위헌이야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될 수 있다. 근데 법이 아닌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민법의 법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원리도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민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 근데 크게 보면 자유평등인데 우리 근대 민법의 3대 원리가 있어요. 소책자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 원칙, 법률행위 자유, 계약자의 원칙 이렇게도 말하죠. 과실 책임의 원칙. 네, 요건데 이것들 이 3대 원리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해 와서 자본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죠. 자본가가 이제 아주 그냥 능력이 있고 이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현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불평등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복지국가 뭐 이념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 조정의 원칙, 그래서 3대 원리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신의칙, 또 사회질서, 607조, 608조, 652조. 이건 대물변제 이약과 관련된 것들, 임대차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유류분 제도까지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근데 이 원리는 좀 알고 가셔야 나중에 뭐 신의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이 있더라. 네,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적용 범위 그랬는데 민법의 적용 범위는 어떤 것에 우리 민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이 일반법이잖아요. 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봐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차가 있는데 그 임대차 얘는 또 특별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도 임대차니까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주택임차인을 먼저 보호해 준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제 시적 범위로서 부칙 제2조가 있는데 이건 밑에서 좀 따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범위가 있죠. 사람에 대해서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게 속인주의다. 그다음에 이제 속지주의가 있죠. 속지주의는 외국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지주의다. 그리고 이제 장소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다 적용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때에 관한 적용 범위로서 부칙 제2조가 있죠. 근데 이거 원리를 좀 보자면 우리 법의 원리로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 우리 민법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요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이렇게 앞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요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자. 그래서 장래효만 있다. 소급효는 없다. 요거죠. 이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부칙 제2조는 소급 적용을 인정한다는 거죠. 요거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소급 적용을 인정해. 그런데 단서에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취한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죠. 봐보면 범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전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법에 의해서 이미 권리를 취득했으면 그걸 침해하지 말아라. 기득권 불가침, 기득권은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보충하자면 우리 민법이 해방되고 나서 19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 민법 기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1958년 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된 날짜는 1960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법이 없던 시대에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일본 민법을 계속 썼죠. 그것을 의용민법. 여기서는 이제 국법이라고 한 거죠. 국법이라고 구민법 이렇게 된 거죠. 구민법이 일본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민법을 어쩔 수 없이 일제시대 이래로 1959년 12월 31일까지 쭉 써왔던 거죠. 쭉 써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50년대, 40년대 일제시대 때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소급 입법을 한 거죠. 하지만 이미 생긴 권리는 침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권리편이 되는데, 권리와 법률 관계이죠. 여기서 보면 권리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권리와 법률 관계. 여기는 이제 권리의 종류, 권리의 경합,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민법 전반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종류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좀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40문제 시대가 되면 더 낼 수밖에 없겠죠. 권리 경합은 일반 이론적으로 또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목차 써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리 종류 보시면, 권리 종류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13, 14, 19 이렇게 나왔는데 19년도부터 보면 사건과 그 성격, 권리를 분리해 본 거예요. 그런데 또 권리 중에서 법원에 소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법까지 공부하고 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민법 총칙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보시면 좀 어렵지만 민법 전체를 공부하신 분들이 봐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게 꼭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법원에 소를 지게 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고 13번도 마찬가지로 좀 말은 바꿨지만 권리 분류를 한 거죠. 권리 분류법이 이렇게 시험 문제로 3번 나왔었죠. 3번 나왔었는데 40문제 시대가 되면 그 40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문제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렇게 많아요. 네, 2006년, 7년, 9년, 12년, 13, 18, 22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써놨지만 그걸 뭐 자세히 읽을 건 없고 그 신의 측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판례들을 시험 문제로 낸 거죠. 그 원리를 알면 돼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또 실효의 원칙은 따로 문제를 내기도 했죠.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중에서 실효의 원칙이 있는데 그 실효의 원칙을 따로 낸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낸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자세하게 물어보지만 제목에서 이렇게 실효의 원칙을 똑 따서 낸 적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뭐 거의 매년 어쩌다 한번 쉬는 형태로 출제가 돼야지 40문제를 채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으로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봐보시면 교재 6페이지입니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종류에서 먼저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 내용을 봐본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죠. 재산권과 비재산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비재산권 속에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제가 인사 이렇게 해요. 제가 해서 인사를 갔어. 제가 인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분류법. 근데 재산권은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인데 거기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 그러면 물권법, 채권법. 물권, 채권이 재산권이죠. 그 외에 이제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식재산권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지적재산권, 또 무체재산권, 더 옛날에 뭐 공업소유권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지식재산권법으로 용어를 통일시켰어요.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게 친족권, 상속권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가족관계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신전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가 인격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신전속권이 될 것인데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인 거죠.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다. 이게 자의권이 있고 공의권이 있어요. 근데 자의권은 뭐 예를 들면 이익배당 청구권, 공의권은 이 결의권 이런 것들이죠. 모두에게 이익되는 게 공의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영리법인 같으면 자의권이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공익권성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용에 의한 분류, 효력에 의한 분류. 그런데 분류법이 다른 거예요. 꼭 분류법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청, 형, 항 이렇게 외워두면 되죠. 그냥 지청, 형, 항. 요거는 암기법이 사실 조금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국사를 좀 대입을 해서 우리 독립군의 지청천이란 분이 계셨잖아요. 지청천 장군이 있었잖아요. 지청천 장군의 형도 항일운동을 했다네. 네. 지청, 형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지청천 형도 항일운동을 했다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배권이 있는데, 지배권은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예요. 타인의 행위가 개재될 필요가 없죠. 물권이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볼펜, 노트북, 뭐 핸드폰, 가방,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직접 쓰잖아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게 아니죠. 그게 지배권이에요. 지식재산권도 그렇고 친권, 후견권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하는 권리죠. 그래서 그 의무자가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인이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의무자가 해줘야지 이익이 생기는 권리가 청구권인 거죠. 대표적으로 채권 같은 게 그렇죠. 채권은 청구권이고 물권은 지배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성권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 뜻풀이를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아니니까 이걸 문장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형성시키는 권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동의권, 상계권, 주인권, 취소권, 해제권, 매매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여기서 막 외울 것들이 아니고 민법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뭐예요 이게 쭉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이니까 상계하면 상계 적상시로 소급해서 상계 효력이 생겨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상계를 했더니 취소권도 유의던 계약이 취소했더니 처음부터 무효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말고 민법 전반을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형성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가족법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청구권이면서 형성권인 권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제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형성권인 것도 있죠. 그런 것으로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시험권, 부속물매시험권 등 이렇게 써놨는데 지상물매시험권, 부속물매시험권 이것들은 우리 임대차 가시면 공부하죠.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했더니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매매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게 형성권인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료증감청구권, 임대차에 가면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렇게 돼 있죠. 증감 청구했더니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항변권이 있는데 항변권은 주의하셔야 된다. 항변권은 너 청구권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너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이 있는 건 맞는데 그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죠. 그래서 야, 안 돼.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하는 게 동시행위 항변권이잖아요. 이제 우리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아니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받을 건데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은 그 물건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청구권이 있죠. 매도인은
돈을 달라고,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주면서 달라고만 하면 야, 너 줄 때까지 나는 못 줘 라고 그 청구권을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항변권인 거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그 항변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 이게 있다는 것이다. 연기적 항변권이 동시행위 항변권과 그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요거는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 문제 자체에 중요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요거는 또 보증편에서 우리가 다 공부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한정 승인의 항변권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좀 드리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은 거예요. 남겨놓은 재산은 1억인데 빚이 5억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억이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적극 재산, 가진 재산이 1억이고 빚이 5억인 게 바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봐야지 다 나오는 것인데, 그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1억이고 빚이 5억이라네.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해두면 그것들을 다 상속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진 재산, 적극 재산 1억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나머지 4억은 못 갚아 이래도 된다는 거죠. 평생, 영원히.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분류로서 요것들은 이제 절대권, 상대권,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도 뭐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되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게 어떤 뜻인지 알고 지나갈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경합이 나와 있는데, 권리 경합은 하나의 사실에 의해 둘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권리 경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내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데,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또 나중에 끝나면 돌려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 경합 이렇게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잘못해서 그 임차 목적물이 소실돼 버렸어, 타버렸어,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은 그걸 잘 쓰고 나중에 끝나면 잘 돌려주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돌려주는 채무가 이행불이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채권자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편 남의 걸 태우면 그건 불법행위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경합, 이건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하죠. 또 청구권의 경합, 뭐 형성권의 경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했어. 그러면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해버린다. 목적을 다 달성하면, 예를 들면 소유물 반환 청구해서 이게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나 어쨌거나 각각의 권리는 독립성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는 소멸시효 편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갑이 임차인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됐어. 권리를 행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중단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격언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인데, 그게 권리 행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 행사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를 했으니까 이것만 중단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나왔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게 내용이 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